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저는 이내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어린이날이었네요. 전혀 상관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정도 통화한 것 같아요. 엄마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데 가끔씩 이렇게 좀 우울해질 때가 있어서 아유 뭐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러면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해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또 알고 있으니까 뭐 우선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뵈러 가야 되는 건가, 또 선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나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엄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만 어린이날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아빠한테서 쌀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쌀 보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보내서 무슨 어린이날 선물로 쌀을 보낸 건가 이러면서 그랬답니다. 오늘 제목이 꽃 사진 찍는 나이라고 좀 촌스럽네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한 몇 년 전부터 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꽃이 눈에 들어오면 중년이다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드라마 보면은 주인공들이 저랑 같은 학번이에요. 거기 조정석이 그 휴일 지나고 오면은 꽃사진 몇백 장 찍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구나 보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나가다가 어떤 화단에 조그만한 화단에 보라색 노란색 꽃 피었길래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유독 꽃이 이제 화단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분홍색의 강렬한 그 봄꽃들이 지나가면 이제 흰 꽃들이 피나 봐요. 뭔가 코에 무슨 냄새가 닿아서 봤더니 이제 아카시아가 피기 시작하고 또 이맘때 왜 이팝나무라고 하나요? 그 하얗게 이렇게 소복하게 눈 온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도 이제 막 흐드러지기 시작하는 시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걸었어요. 제가 진짜로 꽃에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이 눈에 들어오는 나이가 있다는 거를 나이가 되어서야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중년이죠 이제. 오늘 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이제 걷다가 보면 어떤 시장이라든지 못 보던 가게라든지 오래된 가게들 지나가면서 눈길이 한 번씩 더 가게 돼요. 이제 코너에 있는 반찬 가게에 정말 커다란 다라이에 그 김치들이 오이 소박이 깻잎 김치 열무 김치 이런 게 가득가득 담겨 있는 집이 있는데 볼 때마다 눈길이 가서 언젠가 한번 통 들고 가서 오이 소박이 좀 사봐야겠다. 나 생각만 하고 통을 들고 반찬을 사러 가진 않게 돼요. 그랬고 또 굉장히 정갈한 철물점이 있어요. 철물점은 진짜 많이 없어지잖아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하나씩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을 텐데 근데 아직도 조그마한 가게에 이런저런 물품들을 정말 깨끗하게 보관한 철물점이 보여서 게다가 안에 옛날 간판을 보관하고 있어요. 전기, 철물 이렇게 써진 게. 그래서 사진도 꼭 찍고 싶어서 다음에 뭔가 필요한 걸 사서 저 간판 사진도 한번 찍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걸었고
정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어떤 집에서 나와서 보니까 집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가게였어요. 곰탕국수, 뭐 해장국 이런 거를 파는 진짜 작은 가게였는데 저기 정말 식당이 있었나 싶은 정도의 그런 곳이었는데 저 할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저 자리에서 저 음식을 팔아서 살아오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걸어서 집으로 왔네요. 아직은 막 너무 덥지도 않고 걷기 좋은 날씨여가지고 매일매일 잘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15,000보가 살짝 안 되네요. 집에서라도 좀 걸어야겠어요. 한 400보가 부족하네요. 오늘 어쨌든 낭독은 제가 예전에 선물 받은 책이에요. 제가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프랑스의 소설가 작가 마르그리트 듀라스라는 분의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글이라고 되게 작은 그 민음사의 쏜살문고 문고판으로 나온 책인데 제가 글 쓰는 게 너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읽고 계시던 책을 이제 선물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몇 년간 쓰던 독서 노트가 이제 끝나서 새로 독서 노트 하나를 장만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독서 노트를 장만하고 나니까 새 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시작하고 싶어서 이 얇은 책을 골랐는데 정말로 제가 잘 읽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긴 해요. 프랑스 작가의 글들이 특히 더 안 익숙했던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잘 흘러가지지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울컥해진 마음이 읽다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살짝 낭독을 해보니까 번역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입에 붙고 시처럼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읽혀서 또 이런 맛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낭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만간의 노래는 제가 기타를 손에 잡고 제일 먼저 연습했던 곡이 손지연이라는 가수의 실화라는 노래거든요. 그때 제가 영국에 있었고 뭐 무슨 라라란가 뭔가 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MBC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손지연 님이 나오셔서 이 실화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제 기타를 치시는 손 모양을 보니까 코드가 뭔진 몰라도 그 손을 보고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노래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그래서 그게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요렇게 이제 연습해서 불러봤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커버곡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읽기 좀 길게 했죠. 낭독이 짧기 때문에. 네, 들어주셔서 저의 실없는 하루 수다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낭독. 오늘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글이라는 책에서 조금 읽어볼게요. 작가는 당연히 마르그리트 듀라스입니다. 쓰기에 대한 에세이가 제일 처음에 있어서 몇몇 부분을 뽑아서 읽어볼게요. 9페이지. 집안에서 우리는 혼자다.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 자신과 나의 글쓰기 그렇게 단 둘이었다. 16페이지. 굴 속에 굴 깊숙한 곳에 거의 완전한 고독 속에 자리 잡기. 그리고 글쓰기만이 구원을 주리라는 것을 깨닫기. 책에 대해 그 어떤 주제도 없이 그 어떤 생각도 없이 있기. 그것은 책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기, 스스로를 되찾기다. 텅 빈 광활함, 잠재적 상태의 책, 무 앞에 있기. 마치 살아있는 알몸의 글쓰기 같은 끔찍하도록 이겨내기 힘든 것 앞에 있기. 나는 믿는다. 쓰는 사람은 책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손이 비어 있고
머리도 비어 있다. 쓰는 사람이 책의 모험에 대해 아는 것은 미래도 반향도 없는 멀리 있는 철자법과 뜻이라는 기본적 황금률로 주어지는 메마른 알몸의 글뿐이다. 24페이지. 작가란 신기한 존재다. 모순이며 또한 무의미다. 쓰기는 말하지 않기다. 침묵하기다. 소리 없이 외치기다. 작가는 차분하다. 대부분 그렇다. 작가는 귀 기울여 들어준다. 말은 많이 하지 않는다. 자신이 쓴 책에 대해서, 특히 쓰고 있는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영화와는 반대고 연극과도 반대며 다른 공연 예술 모두 마찬가지다. 또한 모든 읽기와도 반대다. 가장 어렵다. 가장 고약하다. 책은 미지의 존재이기 때문이고 밤이기 때문이고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책은 나아가고 커간다. 우리가 이미 가보았다고 믿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그리고 저자의 운명으로 나아간다. 저자는 책의 출판과 함께 사라진다. 저자에게 책의 운명은 책과의 결별이다. 꿈꿔온 책, 막내로 태어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식과도 같은 책과의 결별. 펼쳐진 책은 또한 밤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전에 그런 말들을 하다 보면 울게 된다. 46페이지. 우리는 자기 안에 미지의 인간을 품고 있다. 그렇게 쓰기에 이르는 것이다. 글쓰기는 미지의 존재다. 쓰기 전에는 쓰게 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온전히 명료한 정신이다. 글쓰기는 자기 자신이, 자기 머리가, 자기 몸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다. 글쓰기는 성찰도 아니다. 그것은 자신 곁에 자신과 나란히 그렇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능력이다. 다른 사람, 사유와 분노를 품은,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앞으로 나아간다. 쓰기 전에 쓰게 될 것에 대해 알 수 있다면 절대 글을 쓰지 않을 것이다.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쓴다는 것은 정말 쓰게 된다면 무엇을 쓰게 될지 쓰고 난 이후에만 알 수 있는 것을 알아보는 일이다. 쓰기 전에는 가장 위험한 질문이다. 하지만 가장 흔히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글은 바람처럼 온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고 잉크이고 쓰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과도 다르게 삶 자체가 아닌 그 무엇과도 다르게 삶을 지나간다. 조만간의 노래. 너의 집 앞을 맴도 다 사랑에 만취돼 오는 난 주정뱅이 하늘을 흐르는 구름처럼 흐르고 흘러도 너에게로 이렇다 할 소원도 너에게 약속한 바람도 못 이루고서 하루 종일 잘난 척 하다 보낸 오늘을 또 나는 후회해. 작은 기대 하나 이룰 수 있는 반 시간만 내게 있었다면 똑같은 이유로 널
괴롭혀 떠나게 하진 않았을 텐데. 그립다 내게 말하면 너 내게 다시 돌아올 꿈을 꿀까봐. 너를 위한 노래는 절대로 부르지 않게 되길 맹세해. 너는 멀리 떠날 준비를 다 하고 내게 이별을 고하지만 나는 멀리 떠날 널 붙잡을 핑계로 아직까지 힘들어. 사랑을 잃어 외로운 바보가 된데도 서로 멀어만 가고. 어차피 영원하진 않을 텐데 내가 널 미워하는 것도. 네, 오늘 어린이날 이내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전혀 어린이날과 상관없는 방송이 되었지만 네, 이렇게 이제 긴 연휴가 끝이 나나요? 내일부터는 뭔가 일상적 거리두기, 새로운 차원의 무언가가 시작된다고 하긴 하던데 별 차이를 저는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 하니까 크게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그래도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휴식 잘 하시고 남은 시간 또 새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 세대는 쉬는 것도 작정하고 쉬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늘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기도 했거든요. 엄마가 너무 부지런한데 난 저렇게는 못 살아 하면서. 근데 오늘 엄마한테 괜찮아, 하루쯤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뭔가 좋았어요. 네. 라디오 들으시는 여러분도 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고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